야, 이사연 정신 좀 차려. 민준의 손이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주는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국구를 쓴 바닥에 나댄 굴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친척들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비웃음뿐이었. 붉은 한복의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렸고 신우에도 흥미로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굴욕이 도리질 수 없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될 이란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황금빛 인생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은 오늘도 부엌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칼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마 위에 놓인 문은 벌써 10개째였습니다. 명절 차례상에 올릴 나물을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었다. 35의 나이에 서연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이었어요. 숫자에 강했고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분석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커리어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보고서가 아니라 칼이었고 분석하는 대상은 계약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비유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해볼까 해. 결혼 3개월 차 남편 민준이 꺼낸 말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37의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전업 투자라니.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 진지하다기보다는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임대료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시드머니 만들 수 있어. 나만 믿어봐. 그때 서연은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비친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친정 자산이었다는 거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죠. 서연은 남편의 꿈을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재무팀 동료들이 만려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투자는 범범이 실패했고 친정에서 받은 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은 초조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대박 난다는 말만 반복했죠.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자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그저 무한정 돈을 뺏을 수 있는 우물이었다는 거려. 야, 어머니 오신다. 민준의 목소리가 부엌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시어머니 김여사. 60중군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명문과 출신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언제나 우리 집안은 원래 대대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 여사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나,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온도 좀 올려놔야지.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맛이었어요. 서연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 여사 옆에는 친후의 정인이 서 있었어요.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친정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사는 정인은 자칭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남편 월북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도 오셨네요. 서연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파에 털서 간지며 서연을 위아래로 후쳤어. 명절에 손님들 다 오는 것 뻔히 알면서 꼴이 왜 그래? 요즘 관리 안 해. 우리 민준이 창피하게 죄송해요. 어머님. 서연의 입에서 자동으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동안 학습된 반응이었어요. 신우의 정인이 비싼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끼어들었죠. 엄마, 쟤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써. 돈 쓸 줄을 모른다니까. 돈 쓸 줄을 모른다. 참 웃긴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이 강남의 빌딩을 세 채나 가진 자산가라는 건 시댁 식구들이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서연이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시댁을 위해 돈을 쓰느라 자신에게 쓸 여력이 없다는 게
정확했어요. 김 여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정리해둔 보험 서류였어요. 이거 보험 만기됐네. 어머, 이 금액이면 꽤 되겠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친정 자산 현황을 파악하려는 교리한 시도였죠. 김 여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보험이 만기되면 금액을 물었고 주식을 샀다고 하면 어느 종목인지 캐물었어요. 심지어 친정 아버지의 건강 상태까지 물으며 혹시 상속 계획은 세우셨냐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적금 정도예요. 어머님, 서연이 애쓰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적금이 이 금액이 돼 서연이 아버지는 참 딸복이 많으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았는데 혹시 아버님이 새로 뭐 사신 거 없어?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곧 풀었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날 밤 아버지는 서연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 보험이야. 아니, 너를 지키는 방패지. 당시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과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계약서가 어쩌면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그 계약서를 아직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뭔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예, 멍 때리지 말고 대답 좀 쳐봐.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예, 이명태전 너무 짜다.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시누이 정인이 전 하나를 집어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 맛을 보니 간이 딱 적당했어요. 하지만 정인은 늘 이런 식으로 투집을 잡았죠. 차례상이 차려지고 절을 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 절을 했어요.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욕심거렸습니다. 오전부터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통통 부어 있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서연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나물이 짜다.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죄송해요. 어머, 조상님들 드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찐찍 정성이 부족해 김 여사의 말을 정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쟤는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옆에 앉은 민준을 헬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하지만 민준은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왜 지금 밥 먹고 있잖아. 누나가 맞는 말하는 구만모.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지막 끈을 건드렸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치솟아 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길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쨍그랑 국그릇이 상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하얀 식탁보를 적셨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쏟아졌죠. 서연은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가져다 주는 도구였고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기기였으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김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명절 대바람부터.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국그릇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식탁보에 번진 국물 자국이 마치 서연의 흐트러진 마음처럼 퍼져나갔어요.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5이 모음이 넘는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서연을 찾아봤죠. 김 여사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60 대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날카로웠어요. 너 지금 미쳤어. 미쳤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 묘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넘어진 국구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 그릇 속에 담겨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 남편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콩콩콩. 서연에게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마치 심장 고동 같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옮겨쥐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두피가 찢어질 때 다 팠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천장이 보였. 야, 이서연. 민준이 서연의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주변 친척들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신우의 정희는 오히려 팔짱을 긴 채 구경하고 있었죠. 정신 좀 차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7 남자의 소나기에 잡힌 서연은 꼭 두각씩 인형처럼 흔들렸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죠. 서연의 눈에 친척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런 며느리를 더 쓰니 민준이 고생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서연은 그제야게 달았어요. 이 사람들 눈에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은 집딸일 뿐이었다는 거래요. 민준의 손이 서연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의 목이 꺾일 듯 뒤로 젖혀졌어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5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해 남편이 친정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요청하던 날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딸을 믿고 돈을 내주셨죠. 그 돈으로 민주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전역 손실이었어요. 결혼 2년차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는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천만 원. 서연은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여사는 그 돈으로 정인의 사업 자금을 댔다군요. 결혼 3년차 민준이 또다시 투자 기회가 왔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돈은 5천만 원. 서연은 친정 건물 임대료에서 그 돈을 마련했어요. 역시나 실패였죠. 그리고 4년차 어련차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친정 자산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대 식구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서연의 친정이 강남의 건물을 세 채나 가진 자산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두 눈에 서연은 무한정 돈이 나오는
ATM이었던 겁니다. 이거나. 서연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리채는 놓지 않았죠. 뭐 손 놓으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섭도록 평온했어요.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비우셨죠. 지금 내가 내 말 들을 것 같아. 들어야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이니까. 서연이 천천히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떼어냈어요. 민준이 놀라서 손을 놨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남아 있었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흩떨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김여사, 신우이, 정인, 그리고 15명의 침착들 누가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채 잡을 자격 이제 당신한테 없어. 서연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여사가 벌떡 일어서 몇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절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희 이혼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공기 중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최민준 씨. 서연이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불그락 푸느락 변하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죠. 너 미쳤구나. 마, 진짜 미쳤어.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한 발 물러섰어요. 민준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죠. 명절 증후군에 제대로 미쳤네. 미쳤어. 민우의 정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어요. 서연아, 진정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알겠는데 이러면 너만 손해야. 손에. 서연이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마흔의 신우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서연의 이혼 선언 따위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도 없다는 뜻이요. 그래, 손해지. 너 집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직장도 없자. 정인의 말에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교활하게 변했어요. 그래, 서연아, 우리 민준이가 좀 화를 냈지만 너도 잘못한 거 잤니? 명절에 국구를 쓸업다니 이건 며느리가 할 짓이 아니야. 김 여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저 부드러운 뒤에 숨은 계산을. 시어머니는 지금 겉으로는 며느리 잃을 타이를 읊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다. 진정하고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응. 김 여사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도 뒤로 물러섰죠.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이 집에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서연의 질문에 김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1억 8천3백만 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놀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 서연은 그들의 반응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투자금, 시어머님 병원비, 신우이 사업자금, 다 제 친정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였죠?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서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대신 명절마다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옷차림이 촌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제 머리채를 잡혔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뒤쫓아왔어요. 아냐, 이 서연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 민준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이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 끝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하지만 서연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야, 이서연 민준의 목소리가 계단 참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계단을 내려갈 뿐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5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흩떨진 머리, 붉어진 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옮겨쥐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 변호사 오빠에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여자의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택시 안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밤. 전화를 걸기엔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지금 당장 통화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 전화를 받은 강우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또렷했습니다. 38배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오빠는 늘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었지.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나 지금 집 나왔어. 이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서연이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빠의 사무실로요. 택시는 밤거리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서연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이었죠. 40분 후 서연은 고급스러운 법률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15층에 자리한 이곳은 강우가 파트너로 일하는 유명 로펌이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강우가 동생을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찾자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그 자식이 내 머리채를 잡았다고. 서연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오빠 하나 정말 참았어. 5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가 의자를 당겨 동생 앞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서연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강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어요. 이혼 소송 전략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일단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자. 내가 시댁에 준 돈이 얼마나 고했지. 1억 8. 계좌이체 내역이랑 문자 메시지 다 있어. 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사냥꾼이 먹이감을 포착했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죠. 그럼 이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준의 유책 사유가 필요해. 유책 사유, 불륜이나 폭력. 오늘 머리채 잡은 것도 가장 폭력에 해당하긴 하는데 증거가 약해.
목격자들이 다 시대학 사람들이잖아. 강우와 턱을 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짓는 표정이었죠. 서연아, 민준이 바람 피운 것 같진 않아? 강우의 질문에 서연이 음질했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 남편이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죠.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수상하긴 해.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잠깐만 강우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간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야, 나 강우야. 지금 시간 좀 돼. 급한 일이 생겼어. 통화는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강우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 대학 동기인데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야. 내일 만나서 필요한 장비 좀 다뤄오자. 장비 증거 수집용 합법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은 강우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준호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우 형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손목시계형 녹음기예요. 겉보기엔 평범한 시계인데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 한번 충전하면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요. 준호가 시계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여성용 시계처럼 보였어요. 무게감도 일반 시계와 똑같죠. 그리고 이건 만년 필요한 카메라. 가슴 주머니에 꽂아둘 면역을 촬영할 수 있어요. 렌즈가 여기 클립 부분에 숨어 있거든요. 준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작은 버튼형 마이크, 초소형 카메라까지 모두 일상용품처럼 위장된 장비들이 었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건 가족 간의 대화 녹음도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고 형 말대로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이건 누님을 지킬 무기예요. 준호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니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게. 카페를 나온 후 강우와 서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을 따뜻했어요. 서연아, 그런데 넌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정집 민준한테서 연락 안 왔어? 오늘 아침부터 20속 넘게 왔어. 전화 문자다 합쳐서 강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하던데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약 드시고 누워 계신데 역시 강우가 턱을 쓸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연아, 내 예상으로는 시댁에서 곧 뭔가 큰 이벤트를 벌일 거야. 이벤트를 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연극 같은 거. 아마 김 여사가 쓰러졌다거나 민준이 무슨 사고라도 났다거나. 강우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해낼 만한 사람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해? 당신 재산 때문이지. 내가 정말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최소 3억은 넘게 나갈 거야. 거기다 위자료까지 물면 5억도 넘을 수 있어. 시대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돈이지. 강우의 설명에 서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끝까지 자신을 하나 아니라 돈으로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 연극에 올랐다는 거야. 강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 그러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기. 녹음, 녹화, 뭐든지 그들이 내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그게 가능해. 넌 5년 동안 그 연기를 해왔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강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감정이 휩싸여. 덤벼들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응, 알겠어, 오빠. 내가 해볼게. 그래, 그리고 서연아 명심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는 거라고. 강우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일이었죠.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면덕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자신도 무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 서연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당황한 면을 이해 그곳이었습니다. 5년간의 연기가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복수의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자동문을 밀었어요. 손목에 시계형 녹음기가 살짝 무게감을 느껴졌습니다. 강우 오빠가 건네준 그 장비를 차고 온 거였죠. 서연아, 민준이 응급실 대기실에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있었어요. 연기치고는 꽤 그럴싸했죠. 서연은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시.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손을 붙잡는 그의 손도 축축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니, 알 수 있었어. 이 남자는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였으니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뽑은 그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건 맞습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서연은 의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딱히 긴박한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증상 정도로 보는 듯 했죠. 강우 오빠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건 연극이었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푹 쉬시면 돼요. 일주일.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증거를 모으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또렷하다는 거예요. 진짜 심장 문제로 쓰러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어머님, 서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아, 미안하구나. 내가 집 나간 게 너무 충격이어서. 김여의 목소리는 간을 깨 떨렸습니다. 60대 중반 여자의 연기는 베테랑 배우 못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도 5년 동안 이 집에서 연기를 배워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그렸죠. 서연이 김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쓰러진 사람의 손치고는 너무 따뜻했죠.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연극이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기뻐. 김 여사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아귀에 힘이 제법 들어가 있었어요.
서연은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곁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간병할게요. 일주일 내내 옆에 있을게. 그래줄래 고맙다. 서연아 김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연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완벽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김 여사의 식사를 챙겼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신우이 정인이 오면 커피를 타다 드렸고 민준이 오면 옷을 털어주기까지 했죠. 너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네. 정인이 비아냥거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철없었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서울 될 날 김 여사가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회복됐다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서연은 시댁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서연의 진짜 인마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민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거실 화장실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정인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죠. 서연은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변기 뒤쪽 빼간에 손을 뻗었습니다. 배관과 벽 사이에 좁은 틈새가 있었어요. 그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두 번째는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및 공간이 꽤 넓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구석진 곳에 또 다른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곳은 김 여사가 정인과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의 서재 서연은 서재 문을 열며 숨을 죽였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뒤편에는 두꺼운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서연은 책 사이에 손가락만 한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렌즈가 책상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맞췄죠. 민준이 서재에서 전화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모두 녹화될 거예요. 그 후로 4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꽤 죽을 끓여드렸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죠. 김 여사는 서연의 헌신에 흡족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변했네. 김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서연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행동이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죠. 밤 10시만 되면 민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 서연이 노크를 하면 업무 중이라며 짜증을 냈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거래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침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카메라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서연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 부드럽고 다정한 그 표정, 나야 보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의 음질이 좋아서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죠. 이번 주는 좀 마누라가 집에 붙어 있어서 다음 주에 보자. 마누라 서연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을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곧 정리할 것.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정리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과의 이혼을 뜻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재산부터 최대한 빼돌리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서연은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쌀 때가 아니었죠. 냉정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민준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배우구나. 낮에는 남편 행세를 하고 밤에는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의 손뼉시계가 조용히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시대집에 돌아온 지 꼬박 일주일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는 휴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은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별 내용 없는 일상 대화였죠. 하지만 어제 밤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수집된 파일이었어요. 김 여사와 정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엄마 서연이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정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볼륨을 높였어요. 그러게 완전히 걔가 천선한 것 같더라. 뭐 좋은 거 아니겠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엄마 진짜 이혼은 안 시킬 거예요? 당연하지. 저 멍청한 것이 강남 노른자 땅 계약서를 모르는데 왜 이혼은 시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 계약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뭐예요? 엄마가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서연이 아버지가 10년 전쯤 샀다는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집은 말이야. 그때 내가 슬쩍 알아봤는데 최소 50억은 넘을 거야. 50억. 서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샀었나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와, 대박. 근데 서연이가 그걸 왜 몰라요? 서연이 아버지가 딸 이름으로 해놨대. 근데 서연이한테는 아직 안 알려준 모양이야. 뭐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서연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거야. 그때 내가 잘 들어뒀지. 김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민준이한테 투자금 얘기한 거예요. 민준이, 너 사업 자금 제대로 확보했냐? 네, 지난달에 3천 받았어요. 덕분에 빚 좀 갚았어요. 3천만 원. 서연은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 정인이 긴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민준을 통해 돈을 빌렸던 거예요. 서연은 친정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만들어줬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서연이 저렇게 순해져서 다행이야. 계속 저렇게만 있으면 재산 빼돌리기도 쉬울 테고. 맞아. 민준이도 요즘 서연이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일단은 서연이를 안심시켜야. 그러다가 나중에 슬쩍 이혼하면서 위자료 적게 주고 재산은 우리가 챙기는 거지. 김 여사의 말에 정인이 길길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죠.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신을 ATM로만 봤던 거예요. 사랑이고 가족이고 다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민준의 서재에서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며칠 전 녹음된 거였죠. 어머니,
저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네, 서연이는 완전히 순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후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가 가진 건 돈뿐이잖아. 윤희만큼 매력도 없고 서연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윤희 그 이름은 며칠 전부터 계속 들렸어요. 민준이 이마할 때 자주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야죠. 윤희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돈 정리되면 바로 이혼하고 윤희랑 같이 살 거라고.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강우 오빠가 알려준 방법대로 소셜미디어를 뒤졌어요. 곧 한 여자의 계정이 떴습니다. 오윤희, 서연의 여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계정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댄 사진,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최근 6개월 내에 올라온 것들이었죠. 서연은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한 사진의 배경에 비친 남자의 뒷모습, 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전 거였어.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교태를 부리는 듯한 어조였어요. 얼마나 800만 원쯤 스튜디오 인테리어 좀 했거든. 몇 월배 윤희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자기가 나 사랑한다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민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입금해 줄게. 고마워, 자기야. 사랑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00만 원, 지난달에도 비슷한 통화가 있었죠. 그때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전달엔 민준이 윤희에게 쓴 돈만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당연히 서연의 친정 돈이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문득 서연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날 건넨 낡은 계약서 그게 뭐였는지 이제야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쳤죠. 계약서 제목은 차명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눈이 커졌어요. 계약서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건물이 명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서연의 아버지였죠. 15년 전 김 여사가 탈세를 위해 서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차명으로 건물을 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계약 위반 시 해당 부동산의 모든 관리는 서연 아버지에게 귀속된다. 김 여사가 선명한 날짜는 201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한 방패였던 거예요. 시댁의 비리를 잡고 있는 결정적 증거였죠.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2시간 넘은 시간이었지만 급했어요. 오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오빠 엄청난 걸 찾았어.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 말이야. 서연이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우가 휘파람을 풀었어요. 서연아,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게 뭔 줄 알아? 응,
이건 김 여사의 비자금 증거야. 차명 부동산은 불법이거든. 게다가 탈세 목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강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부동산 압류에 벌금 심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어. 거기다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하나 이제 준비 거의 다 된 것 같아. 좋아. 그럼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을 잡자.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시작될 거였죠.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밤 10시 민준이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이제 남편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민준은 반드시 윤희와 통화했죠. 서연은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실시간 도청 앱을 켰어요. 곧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야 나야.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 자기야 기다렸어. 윤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서연의 여자는 애교 섞인 어조로 말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녹음 버튼은 계속 눌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병원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윤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 임신했대. 벌써 12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임신 12주 3개월이나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확실했어요. 임신 1회 우리 아기야, 자기. 윤희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여기 처음 파사진도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만들었어요. 윤희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조심했잖아. 실수였나 봐. 근데 자기야 나 이 아이 낳고 싶. 민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발 책임지지 않겠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알았어. 일단 진정하자.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기는 싫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그렇잖아. 서연이랑 아직 정리 안 됐고. 그럼 빨리 정리해줘. 나 이제 혼자 키울 수 없어. 윤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 임신을 무기로 민준을 압박하려는 거였죠. 알았어. 내가 뭐든지 할게. 일단 서연한테서 돈부터 최대한 챙기자.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 끝까지 돈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는데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3억은 될 거야. 서연이 아버지 재산까지 합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와, 진짜? 그럼 우리 아기 키우기엔 충분하겠다. 윤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빼고 베개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렸. 1시간 후 서연은 눈물을 닦고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오윤이야, 임신했대. 12주 전화기 너머로 강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개자식이 오빠 하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빨리 끝내고 싶어. 알았어. 그럼 증거 좀 더 확보하자. 확실하게 끝장내려면 완벽해야. 강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틀 후 강호가 서연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서연이 도착했을 때 강호는 이미 앉아 있었죠.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강호가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서연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이게 민준 직장 동료 증언이야. 내가 사람을 보냈거든. 서류에는 민준의 직장 동료가 작성한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마들이 적혀 있었죠. 서연이는 걸어다니는 ATM이야. 돈만 주면 되는 여자지. 결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 재산 때문이지. 윤희가 훨씬 나. 서연이는 얼굴도 별로고 재미도 없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지. 오빠,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걸까? 서연아, 강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김여사 은행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이걸 구했어? 내 인맥 좀 동원했지.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걱정 마. 서연이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김 여사는 계속 자산을 현금하고 있었어요. 주식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보험까지 해야겠어. 이거 뭐 하려고 이러는 거야? 재산은 나중에 내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 줄 게 없다고 할 작정이야. 돈을 어디론가 빼돌리는 거지. 서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치밀하다군. 서연의 재산을 빼먹으면서도 정작 자기 재산은 지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잼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여행 한번 갈까? 민준이 TV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봤습니다. 여행 갑자기 그냥 우리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 여행 가면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서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좋지. 그런데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돈을 좀 쓰면 좋겠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무슨 말이? 아니, 장인어른이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쫓을리게 살아야 해?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손목에 녹음기를 살짝 만졌어요. 물론 녹음되고 있었죠. 우리가 쫓을리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데 그건 그렇지만 아직도 장인어른 건물, 지분도 있고 그러잖아. 그것 좀 당겼으면 안 돼. 전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매로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TV를 봤어요. 그날 밤 서연은 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더는 못 참겠어.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내자.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날로. 강호의 답장이 곧 와. 알았어. 준비 다 해놓을게.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월 후면 토요일이었어요. 4월만 더 참으면 됐죠.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그리고 결정타인 차명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연의 이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동안 당한 모욕과 배신을 이제 갚아줄 시간이었죠. 복수는 차갑게 식힌 요리처럼 제공되는 게 가장 맛있다고 했던 가요. 토요일 서연은 시댁 식구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시댁 거실에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회복을 축하하는 가정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서연이 제안한 자리였죠. 시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서연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마지막 연기였죠. 갈비찜, 잡채, 전나물, 상다리가 휴질만큼 차려놓았어요. 시댁 침착들은 감탄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우리 민준이 복받았어. 침착들의 칭찬에 김 여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신우의 정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죠. 서연이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오후 3시 서연은 주방에서 태블릿과 휴대용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강우 오빠가 미리 세팅해준 장비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중앙에 태블릿을 세워놓고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서연아, 그게 뭐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있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뭔데 여행 사진이라도 준비했어? 네, 비슷해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이에요. 서연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 엄마, 서연이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 정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러게 완전히 걔가 천선한 것 같더라. 뭐 좋은 거 아니겠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머님,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뭐예요? 서연이 아버지가 10년 전쯤 샀다는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집은 말이야. 최소 50억은 넘을 거야.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운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억?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서연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거야. 저 멍청한 서연이가 모르니 안심니다. 멍청한 서연이,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야, 당장 그거고,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파일을 재생했죠. 민준이, 너 더 자금 제대로 확보했냐? 네, 지난달에 3천 받았어요. 계속 저렇게만 있으면 재산 빼돌리기도 쉬울 테고.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인이 얼굴이 18개 지며 소리쳤어요. 야, 이건 불법 도청이야. 범죄라고. 서연이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어 제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법을 잘 알죠. 서연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겸은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민준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저 여자가 누구야?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 오윤이 30살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의 애인이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서연아, 이거 오해하대. 그냥 친구요. 서연이 음향을 높였습니다. 영상에서 윤희와 민준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죠. 세상에 민준이가 저런 짓을 친척들의 수근거림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 자기야, 나 임신했대. 벌써 12줄의 윤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우리 아기야. 자기야 알았어. 일단 서연한테서 돈부터 최대한 챙기자. 민준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거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친척들이 민준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모든 재산을 지킬 거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어. 하지만 서연은 한 발짝 물러서며 가방에서 서리를 꺼냈습니다. 재산요. 무슨 재산을 지킨다는 거죠? 서연이 서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서리를 알아본 거예요. 그건 차명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예요. 2010년 3월 15일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와 맺은 계약이죠. 서연이 서리를 펼쳤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 어머님은 강남 상가 건물을 제 아버지 돈으로 사셨어요. 탈세를 위해 차명으로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계약 위반 시 모든 관리는 제 아버지에게 귀속된다고요. 김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명의의 그 건물 이제 제 거예요. 정확히는 제 아버지 거고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인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요. 그리고 은행 송금 내 모든 자금이 제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다는 증거예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최민준 씨. 서연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장 50억 원이요. 50억.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 다 합치면 50억도 적은 거죠. 서연이 마지막 서리를 꺼냈어. 그리고 이건 국세청 제보 완료 확인서예요. 김 여사님의 차명 부동산과 탈세 혐의를 신고했어요. 조만간 세무조사 나갈 거예요. 김 여사가 가슴을 옮겨주며 쓰러질 듯 빛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죠. 친척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추악한지를요. 서연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김 여사, 정인, 민준, 그리고 모든 친척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저를 ATM으로 썼죠. 돈만 주면 되는 여자라고 했죠. 재미없고 매력없다고 했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슬플 일도 없었으니까요. 어를 1억 8,300만 원. 제가 이 집에 쓴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였죠? 멸시와 모욕이었어요.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였고요.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 돌려받을 거예요. 한 분도 빠지면 없이요. 50억 이자료, 재산 분할 차명 부동산, 환수 모두 합치면. 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인생 이제 개털이 될 겁니다. 서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문을 열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오윤희한테 전해주세요. 아이 양육비 소송 준비하라고요. 제 변호사가 도와줄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복도를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5년간 질쩌던 무게가 모두 벗겨진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호 오빠가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응, 오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 짓는 정말 행복한 웃음이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극세청 세무조사팀이 김 여사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침 9시 조사관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두드렸죠. 김 여사님 계시죠?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서연이 제보한 차명부동산 건은 긴급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탈세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추조앉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어.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몰랐어요. 제 명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조사관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약서 작은 이체네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들은 서류를 압수하고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상자로 지정했어요. 이틀 후 두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강남상가 건물이 가압류됐어. 김 여사 명의였지만 실제 권리자는 서연의 아버지였죠. 법원은 서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 가치는 60억 원. 김 여사는 하루 아침에 최대 자산을 잃었어요. 거기다 탈세에 대한 가산세와 벌금까지 물어야 했죠. 추정 금액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인이 어머머를 찾아왔을 때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흔의 딸은 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민준이 때문이잖아. 정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동생을 감싸지 않았어요. 집안이 망한 건 모두 민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괜히 서연이한테 욕심부리라고 해서 이 꼴 났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의 탐욕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민준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서연이 청구한 위자료 50억 원, 재산 분할로 추가 20억 원, 합계 70억 원이었습니다. 39배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민준의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불륜 가정폭력, 사기 결혼을 해도 다 입증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산 신청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평생 빚쟁이로 살 거나요? 민주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파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9의 나이에 인생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이 윤희였어요. 민준이 윤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째였죠. 윤희와 민준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차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앉지 마세요.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윤희야, 무슨 그런 말을. 최민준 씨. 윤희가 민준의 이름을 또 박도 박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었어요. 나 이 아이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한테 기대 안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 맞아요. 그래서 양육비는 받을 거예요. 윤희가 서리를 내밀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장이었어요.
월 200만 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매 8년 총 4억 3,200만 원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4억인 없는 돈, 지금 당장 50억 위자료도 감당 못하는 처지예요. 윤희야, 나 지금 돈이 없어. 서연이한테 소송당해서. 알아요. 들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악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능력 없는 남자랑 아이 못 키워요. 나 혼자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요. 윤희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윤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최민준 씨, 나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돈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잖아요. 윤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양육비 또 소송 준비했으니까 법원 출석 통지서 기다리세요. 윤희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어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걷던 남자였어요.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텁텁텁텁 걷고 있었죠. 3주일 후 이혼 소송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죠. 반면 서연 쪽에는 강우를 포함해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강우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민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녹음 명상, 증인 진술, 은행 거래네요. 독에 완벽했죠.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박할 게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없음. 그 한마디가 민준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민준은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서연아, 민준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민준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 가치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선고가 났습니다. 위자료 40억 원, 재산 분할 15억 원, 합계에 55억 원이었어요. 민준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민준은 그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39의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불륜 소식이 회사에 퍼지면서 더 이상 다낼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어머니 집에서 민준을 마주쳤을 때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앞으로 여기 오지 마. 김 여사도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모두 날아간 게 민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외곽으로 30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추락은 빨랐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2곳의 파산자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민준은 대리온 전과 배달 일을 시작했죠. 밤 10시 민준은 오토바이에 올라 배달을 다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얼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희와 데이트하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배달 음식을 나르는 배달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강호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들 귀엽죠. 대신 서연은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68배 아버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 그래 서연아, 다 끝났니? 다 끝났어. 서연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빠가 준 계약서 덕분이었어.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알고 있었어. 김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연아,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내 삶에 집중이라. 과거는 과거야. 알아, 아빠.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 5년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이 모두 흐르고 나서야 진짜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었어. 서연은 강남역 근처 고급 오피스텔 20층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7의 나이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사무실 문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우 서연 법률 제목 컨설팅, 오빠 강우와 함께 설립한 회사였어요. 2년 만에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죠. 서연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기업 제목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 자산관리 의뢰서 이혼소송 그대리 의뢰서 모두 고액 계약이었어요. 서연아, 오늘 미팅 준비됐어? 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마흔의 오빠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응, 오빠 자료 다 준비했어. 서연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2년 동안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대기업 재무팀 과장 출신답게 숫자에 강했고 5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더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를 찾은 이유가 뭔지 알아? 강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어요. 내 이야기 때문이겠지? 맞습니다. 서연의 복수 스토리는 입소문을 탔어요. 5년간 당한 배신을 완벽한 증거로 갚아낸 여자.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서연은 전설이 됐죠. 5분의 시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벤츠 E클래스 서연이 직접 번 돈으로 산 차였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서연은 백미래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절제된 화장, 고급스러운 정장, 2년 전 시댁에서 주눅 들어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서연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마트였죠. 주말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카트를 밀며 들어갔습니다. 마트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으니까요. 서연은 여유롭게 매장을 둘러봤어요. 신선한 과일을 골랐고 좋은 고기를 샀죠. 가격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유기농 채소 코너를 지나 즉석 10분 코너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유한 작업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할인 코너에서 삼각김밥을 하나씩 집어들고 있었죠.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민윤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던 남자였어요. 이제는 때 묻은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민주는 할인 삼각김밥 가격표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1,500원짜리와 2,000원짜리를 비교하더니 결국 경소 100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컵라면 코너로 향했죠. 역시 가장 싼 것을 집어들었어.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남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서연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준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투명 인간을 보듯 그를 통과해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서연아, 나야, 나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카트를 밀어 지나쳤죠. 마치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민준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서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서연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갈 뿐이었죠. 민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먼 1,500원짜리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떨어뜨린 컵라면이 굴러가고 있었어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곧게 편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2년 전과 달랐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타산, 이원, 가족의 외면, 윤희의 배신, 그 모든 것보다 더 아픈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한 겁니다. 분노라도 보여줬다면 차라리 나왔을 거예요. 증오라도 느껴졌다면 그나마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긴 거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턱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된 눈빛이었어요. 그것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었죠. 계산대로 향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트에는 비싼 과일과 고급 고기가 가득했어요. 계산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총 52만 3천 원입니다. 서연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망설이 없는 동작이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에 든 1,500원짜리 긴 밥을 내려다 봤습니다.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죠. 서연이 마트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연의 실루엣이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할인 코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그를 밀쳤어요.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못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했던 장면. 그때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는 걸요. 상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 총 2,500원이었어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 손이 떨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계산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전혀요.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경찰가 보였어요. 15년 된 중고차였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에 이마를 댔죠. 멀리서 벤츠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의 차였어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향했죠. 고치아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울지는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차 안에는 민준과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제였어요. 양육비 체납 독촉이었죠. 이번 달 분 200만 원을 기한 내입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만 원 한 달 동안 대리운전과 배달을 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어요. 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고급스러운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눈빛. 민주는 그제 알았어요. 자신이 진 게 아니라는 걸요. 아예 경기장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서연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거였죠. 그것이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복수보다 무서운 건 망각이었어요. 서연은 민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민준은 비닐봉지를 열어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김이 찢어지면서 밥이 흘러나왔어요. 한 입 배움을 였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민주는 그 그림자 속에 혼자 앉아 1,500원짜리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미래였죠. 저녁 7시 서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한강에 비친 서양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서연의 집은 한강변 고급 아파트 60, 거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곳곳에 놓인 책과 예술 작품들. 이 모든 게 서연이 직접 선택하고 꾸민 공간이었죠. 소파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있을 미팅 자료가 띄어져 있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권이었습니다. 강우 오빠와 함께 싱가포르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죠.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였어요. 오빠 서연아, 내일 미팅 자료 확인했어? 다 봤어. 수익률 괜찮던데. 그치, 싱가포르 시장이 지금 괜찮아? 내 생각엔 이번 건 성공할 것 같아. 강우의 목소리는 들뜻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멀리 왔어.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자신은 시댁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악물었죠. 그땐 자신이 지금의 이 평화를 상상이나 했을까? 서연아, 강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그 지옥 같은 오념을 버텼잖아. 그리고 완벽하게 이겨냈고.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 울 일도 없었으니까요.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 힘이었어.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통화를 끝내는 후 서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무시당하던 날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영상을 보던 밤,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치유는 그 후에 왔어요.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였죠.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민주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평도 안 되는 공간,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민주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죠. 혼자 맛있는 술은 쓰기만 했어요. 오늘 민주는 서연을 봤습니다. 마트에서요. 2년 만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민주를 알아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고급스러운 차림새, 모든 게 민준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어요.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지.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겠다고 했던 날. 그때 서연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서연의 돈을 윤희에게 썼고 시어머니와 함께 서연의 재산을 노렸어요. 심지어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아내 머리채를 잡았죠. 진짜 미친놈이었어. 민준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죠. 서연은 이미 민준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민준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민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연락처는 진작에 차단됐지만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어차피 전화 올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어둡고 좁은 풍경이었죠. 민준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둡고 좁고 출구 없는 삶이요. 반면 서연의 거실은 밝았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죠. 저녁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며 도시를 달리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은 핸들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한강변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밤바람이 상쾌했어요. 강 건너 별빛들이 반짝였죠.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오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시댁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서연은 주눅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고 미래를 포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섰습니다. 옆 차선에는 젊은 커플이 탄 차가 있었어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올까요?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여도 행복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죠. 남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남산 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서연은 전망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난 간에 기댔죠. 서울의 야경이 발아를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 각각의 불빛 뒤에는 각자의 삶이 있을 거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좌절도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또렷했죠. 나는 자유야.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렸어요.
자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돈이 많은 거, 성공한 거, 복수에 성공한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였어요. 서연은 과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김 여사도 정인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쓰지도 않았죠. 그들은 서연의 인생에서 퇴장했습니다. 어머니요. 서연의 삶은 이제 앞만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모든 게 기다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빠 서연아 뭐하니? 남산에 나왔어. 야경 보고 있어. 그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응. 아빠 고마워. 뭐가 그 계약서. 그리고 날 믿어준 것.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넌 내 딸이야. 당연히 지켜줘야지.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통화를 끝난 서연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 서연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그리고 자기 자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강변 도로를 달리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5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 강물처럼 서연의 삶도 계속 흘러갈 거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죠. 서연은 새로운 왕관을 썼습니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왕관을 그리고 그 왕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자신이 쟁취한 거였으니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내일이요.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됐다고 해야 맞겠네요. 진짜 서연의 이야기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서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황금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